화면 공유 좀 풀어주세요. 아, 예, 예. 나승호 저기요. 예, 네, 됐습니다. 예, 그, 이거를 발표를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냥 다 알려진 내용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그, KOBC가, 우리 HMM이 발행한 연구, 전환체에서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좀 시끄러운 게 있었어요. 그 배경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OBC는 원래 HMM에 1,400만 주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6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연구 전환체를 한 6천억 상당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2017년 3월에 이 KOBC의 전신인 해양보증 주식회사, 한국해양 선박 주식회사가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수받아서 갖고 있는 거고요. 전환가는 이게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조절가가 주당 7,173원으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을 하게 되면 한 8,300만 주 정도 이렇게 되고요. 금액으로는 6월 25일자 기준 가격이 주당 29,500원일 때 한 2조 4,6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전환체로 그냥 받으면 6천억 원 플러스 이자고 이거를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시장에 판다면 2조 4,600억이 되고 차익이 크죠. 한 1조 8천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H&M은 중도 상환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발행했는데 발행일 1년 이후부터는 매 이자 지급일, 3개월마다 이자 지급일이 있는데 매 이자 지급일 날 중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2일 날 중도 상환 공시를 했지요. 그리고 실제 이자 지급일은 12월 9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KOBC가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 중도 상환을 못하고 전환 주식으로 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KOBC는 전환권 행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KOBC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괜찮나? 그럴 경우에 이사가 책임지는 게 없나? 뭐 이런 논의가 시장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때 이사의 책임이 뭐가 있을까? 이걸 법률적으로 접근해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KOBC는 한국해양 그러니까 KOBC 법에서 정한 거 이외에는 해양진흥공사법에서 정한 거 이외에는 상법 중에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양진흥공사법 구조행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KOBC는 이사도 있으니까 상법상의 이사에 관한 선관주의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연결이 잘 돼 있나요? 뭐 네, 로그아웃. 돼 있습니다. 네, 잘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선관주 의무가 뭐냐?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책임을 진다. 이게 선관주 의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관주의 위반이 되면 고의에 의한 선관주의 위반이 생겼으면 손해가 생겼으면 민사상 손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배임죄도 구성합니다. 과실에 의하면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란 뭐냐? 뭐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재산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기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위배로 인해서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손해라고 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환권 미행사하면 손해인가? 그런데 전환권 미행사하면 6천억 받는 거고 전환권 행사하면 2조 4,676억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손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기대되는 건데 기대되는 금액인데 이게
그리고 적극적 손해가 아니고 소극적 손해인데 이것도 손해로 보느냐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소극적 손해로 인정된다. 뭐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온 게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KOBC는 공사인데 공사가 왜 꼭 민간 하듯이 똑같은 그런 잣대로 하느냐. 그래서 경영 판단의 원칙상 전환권 미행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게 이래야 가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업무에 위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론이 이런 절차에 따르고 했다라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안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에 기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얘기가 나온 게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익적 의사결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KOBC의 지원은 돈 벌자고 한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데 회사 또 그냥 원리금 받고 말지 왜 꼭 주식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공익적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주장은 HMN 이게 아까 8,300만 주 전환권 행사하면 8,300만 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KOBC가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행사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으면 6천억이라는 캐시플로 유동성이 확보되는데 전환권 행사하면 주식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시장에서 팔래? 현금화가 어렵지 않느냐. 공사로서는 빨리 현금화해서 다른 선박금융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등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개 로펌들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이래요. 공익적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크다. 얻어야 될 이익을 상실하는 금액이 1조 8천억이 넘는다면 너무 크다. 두 번째, HMM은 사기업인데 사기업에 특별한 이익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공기업이 아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해 6월 14일 날 산업은행이 전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자로 전환이 됐는데 전환권 행사하겠다고 노티스를 하고 났더니 24일부터 사실은 한 10% 주가가 공시 이후에 한 10% 24일까지 10일 동안 한 10% 빠졌다가 2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다시 또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선험적으로 사례 경영 판단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금화 관련해서는 유동성 문제 관련해서는 KOBC는 유동성 부족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추가로 얻을 이익보다 현금 유동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유가 타당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에는 이거를 경영 판단이라고 돌리기는 어렵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KOBC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검토까지를 다 마치고 나서 결국은 전환권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작년에 좀 시끄러웠던 일에 대한 법률적 분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상석 차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 예, 해양진흥공사 이상석입니다. 예,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다 이제 가만히 되어가지고 이제 전환권이 행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뭐 와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좀 험한 뭐 듣기 굉장히 불편한 어떤 험한 얘기들도 좀 많이 해서 직원들에게도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여기 저희가 마린시티에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적 판단을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 돼 있었고 전환체를 갖다 이제 발행을 할 때는 H&M 당연히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게 이제 오버행 이슈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공사기 때문에 뭐 전환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거라 좀 많이 뭐 안타까웠던 그런 거였고요. 변호사님이 잘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런 걸 근거로 해서 전환권이 행사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요. 배병석 그 람센서 전무님 지금도 계세요? 아까 좀 미진에 있었는데, 예, 네, 잠깐 좀, 배영수입니다. 예. 저는 그 물류 관련해서요. 뭐 지금 물류 대란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스페이스가 부족하니까 운임은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이 한국보다 운임이 더 높다 보니까 뭐 비국적 선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스페이스가 더 많이 배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힘들 거라고 보는데, 단지 뭐 지금 이 물류 대란이 코로나랑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좀 우리나라만이라도 우리 포트를 조금은 정상화시켜야, 터미널 특히 부산 포트를 좀 정상화시켜서 물류를 좀 더 타 국가에 비해서 좀 원활하게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제안해야 될 게, 지금 부산 신안 기준으로 보면은 적체율이 한 95%가 되는데, 좀 여기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릴 게, 부산 터미널은 6단 터미널 전체 스페이스를 6단 적재하는 거를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은 4단 적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4단 적재를 100%로 한다라는 거는 그 현 기준으로 보면은 70%가 되는데, 그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실제적으로 6단까지 쌀 수 있는 기술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6단 됐을 때 맨 아래 컨테이너를 빼내려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5컨테이너를 내린 다음에 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터미널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4단 적재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적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좀 터미널에서 저 적체율을 95%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5% 여유가 있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단 적재를 100%로 발표를 하면은 지금처럼 95%가 130%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심각성을 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뭐 만약에 현재가 130%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 터미널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 터미널의 적체율을 좀 재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좀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항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제 그 4단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6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좀 모순이 네네.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네네. 예, 한번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한번 관련되시는 분들이 좀 나중이라도 우리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산항이 지금은 부산항이 시간적 여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부산항이 사실 지금도 부산 네. 보면은 저 배가 지금 LA는 뭐 외양대기가 한 100척 정도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외양대기가 한 2일에서 3일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도 약간의 적체는 있는 거, 물론 뭐 타국가에 비해서는 적체가 심한 거는 아닌데, 지금 저같이 이제 로컬 포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부산의 신항에서 모든 그 컨테이너 반입을 배 입항 3일 전이 돼야 그 다음부터 컨테이너 반입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터미널의 적체율이 높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주도
컨테이너를 미리 작업을 하고 외부 지역에다가 쟁여놓은 다음에 터미널에서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배가 이제 들어오는 임박한 시간에 그렇게 돼서 물류업체나 수출업자들이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그 대기료도 오프덕 시화에다가 또 쟁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꼭 해상만 볼 게 아니고 한국 육상도 한번 리뷰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좀 한두 분 정도 더 말씀 듣고 곧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 또 좀 미진한 부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김칠봉 부회장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칠봉 부회장님, 예, 오랜만에 성함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승만 전 현대상선 사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예, 윤세리 변호사님도 계시고 유병세 전무님도 계시고요. 예,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치는 단계로 가서 우리 최재형 선배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총평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마이크 좀 켰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강의들을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 특히 금융 부분에는 뭐 관심도 있고 해서 들었는데 오늘 나온 이 텍스 리스뿐만이 아니고 민간 선주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 외에도 어떤 KOBC의 역할에 있어서 진짜 좀 더 민간 선주업을 더 넘는 그런 어떤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강연 아주 뜻깊게 잘 들었고요. 여기서 제 인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박동환 기자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기자님 조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매일경제 박동환 기자님. 예, 박 기자님 조금 전에 한번 연락됐었는데 예, 아마 취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예, 박동환 기자님 와 계셨는데 인사는 못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영혁 실장님, 저 부산항만공사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요. 예. 그러시면 우리 고민현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미국 계신데 전체 총평 짤막하게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뭐 아시는 뭐 세계 시기를 1시 17분이 된데 새벽 1시 17분인데 좀 생각보다 피곤한데요. 그렇지만 좋은 오늘 세미나여서 열심히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다 다 이해는 못하고 하여튼 너무 많은 학습을 해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지가 날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좋은 성과를 발표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뭐 정말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뭐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김정은덕 원장님이 뭐 유명한 분의 지식혁명을 얘기하면서 오늘 지식혁명,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고, 전주수 이 부총장님이 좋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화두를 제시하시고, 마지막에 현대중공업이 대우 등을 합병하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문까지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안광원 대표님의 여러 가지 아주 탈탄소화 등에 관한 아주 멋진 발표를 통해서 이 초격차뿐만 아니라 초시대 및 초예측을 대비해야 된다는 아주 촌철살인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현정 무역협회 선생님의 오징어 게임을 통한 여러 가지 통상 전망이 됐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빅2에 대한 좋은 분석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탄소 국경 적용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최덕림 고문님이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해외 교원 물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하기는 그렇고, 특히 정우영 변호사님이 텍스리스에 대한 최신의 그런 소개까지 해주셔서 변호사가 법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고, 마지막에 제가 사실 작년에 한국 ESG 학회를 만들었는데, 펜오션의 여러 가지 ESG 경영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김영주 상무님이 하시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서 경의를 표하고, 펜오션이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에는 EB를 받았던데,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ESG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지금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관마다 조금 평가 기관마다 이 주목구기라면 이상하지만 이게 객관적이고 릴라이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ESG 학회를 조문혜 전 장관님, 환경부 장관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학회를 만들었는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지표를 가진 ESG 평가 기준을 앞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김영주 상무님이 발표한 거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수자노 CDP 프로그램에서 이게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이제 궁금하긴 한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감사합니다. 고문현 교수님 미국에 계신데 밤늦게 이렇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 전준수 명예교수님 또 안광은 대표님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비드 세미나 때 항상 해왔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소개하는데 해운, 조선, 물류, 금융 이렇게 네 파트 계속 해주셨고, 또 재헌정 박사님이 미국 이제 부임하시기 전에 또 발표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로는 정우영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진행 상황, ESG 진행 상황도 남성해운하고 펜오션이 대표적으로 해줘서 우리가 공부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이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법률 쪽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우리가 탈탄소, 디지털화, 그리고 물류 대란 이것들을 법률로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보호받아왔던 해운 기업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하면서 나갈 것인가. 최근에 너무 전기선사들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보호 제도에 대한 도전이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텍스리스도 마찬가지 그 범죄에 속하는 거라고 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 이때 또 그 신춘 세미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논의되고 발표된 부분들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요령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